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는 건 부끄럽지 않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다라거나 상위 1%의 부를 소유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도덕적으로 걸려요. 그렇죠. 블록체인이 20만 원일 때, 2천만 원일 때 이제 이 비트코인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시긴 해요,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과학자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어떻게 될 건 모르는데 네. 항상 이러죠, 저는. 와, 라플 위클리가 다시 돌아왔어요. 네. 무려 시즌 5로 돌아왔는데요. 과연 시즌 몇 가지 갈지. 저는 일단은 세 자리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제 나이 계산하고 있어요. 시즌 50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 어쨌든. 우리 시즌 5로 라플 위클리가 돈을 좀 많이 벌 건가 봐요. 첫 번째 에피소드 주제가 돈이에요. 강력하지 않나요? 한 글자로 돈. 글쎄. 저랑 친한 실제 누군가가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요? 네, 뭐 그런 분들 꽤 계시잖아요. 계시죠. 네. 갑자기 그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현모님이 처음 알려줬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가상화폐를? 내가요? 네. 제가 옛날에 그 경제 채널에서 일을 할 때 네. 그때 막 그 비트코인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네.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시켜 먹었다. 그게 이게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실제로 그때 비트코인을 좀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몰랐는데 현모님이 맨 처음에 알려줘가지고 제가 산 거예요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하나도 안 샀는데 그러면 그때. 좀 수수료를 좀. 프리퀀시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과거랑 현재가 소통하는 그런 얘기인데 미래 사람이 과거 사람한테 야후라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과거 사람 입장에서 야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저쪽에서는 아무런 왜 그 말을 해야 되는지도 얘기 안 해주고 무조건 그 말을 기억하라고만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후라는 회사가 막 각광받기 시작하고 야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뭐 주식을 산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이런 걸 이제 코믹하게 집어넣은 건데 10년 전에 나로 돌아가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엔비디아라고 말해주고 싶거든요. 저한테 엔비디아 이렇게 말하면 엔비디아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그 기자 활동을 했으니까 기자 활동을 하면서 정보가 많잖아요. 그 지인들도 많고 좀만 투자 촉을 세우면 제가 사놓을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나의 투자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후회를 하죠. 뭐 저희도 그렇죠. 저희는 사실 그쵸. 저희 채널 자체가 뭐 그런 목적은 아예 없지만 최신 기술 설명을 많이 하니까.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절대 말을 하지 않고 저희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라이브 방송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비트가 20만 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초기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나왔을 때는 어떤 이슈가 안 됐었거든요. 그렇게까지.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약간. 피자를 샀다는 게 그때가 아마 제가 기억에 10,000비트인가? 뭐 있을 이 정도가 때였어요? 피자 2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사실 7,500억 정도가 되는 거, 한 판이. 저는 옛날에 피자 진짜 많이 먹으면서 정말 그거 왜 먹었나 싶어요 지금. 근데 이게 짜증나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초기에는 그냥 IT 괴짜들 사이에서 그냥 장난감 같은 거였어요. 그래갖고 이게 2007년에 9쪽짜리 논문이 나왔고 그러다가 2009년에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최초로 발행이 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뭐 그때 그 피자를 안 먹었다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반대로 해석하면은 그때 그 피자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이 된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 암호화폐라는 게 실제로 실물 거래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확인한 사건이거든요. 그때부터 관심이 생겼어요. 그렇죠. 거기 타핑으로 얹혀져 있던 그 버섯이 그러면 얼마예요? 비트코인이라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이제 개봉한 게 그 OTT로 올라왔지만 84제곱미터라는 영화. 강하늘 씨 나오는 거죠? 네, 강하늘 배우가 나오는데 그 부동산을 영끌해서 구매한 우리 강하늘 배우가 네.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영끌하다 보니까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고 이게 오른다 그래 샀는데 고점이었던 거예요. 그 아파트. 한마디로 하우스 푸어. 네, 그래갖고 이제 괴로워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돈을 아끼느라고 회사에서 막 먹을 거 다 가져오고 탕비실에서. 집에 불도 안 켜요. 에어컨도 안 틀고 막 이런 삶을 살아요. 네. 굉장히 괴로운데 층간 소음이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진 거 집밖에 없는데. 그런데 집마저. 층간 소음까지. 거기랑 얽힌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와 뭐 여러 가지 그 숨겨진 비밀들 이런 것들이 막 쪼여오는데
거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이제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정보를 어디서 받아요. 저녁에 근데 이 다들 소고기 정보가 먹으러 오실 거죠? 말도 안 정말요? 되는 이득 거의 뭐 부럽다 진짜. 800배가 넘는 돈을 벌 수 나도 있는 아파트 말고 코인이나 할 그래갖고 걸. 8월 15일 뭐 오전 몇 시에 815배가 딱 되면 팔아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이 암호화폐 중에 이제 GB 코인이라는 거에서 이제 정보를 얻은 거예요. 이 코인을 사려고 돈이 없으니까 네. 이 아파트를 담보로? 네, 팔아요. 아니 팔고 계약금을 받아서 그걸로 산 거예요. 근데 이 계약금을 2배를 내고 나중에 이제 해약을 하려고 하고 네. 일단 이걸로 돈을 벌 벌면 테니까. 된다. 그렇게 아이고 해서. 정말 이렇게 위험하게 투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막 사기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올라. 815.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막 또 막 층간소음부터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겨서 결국 팔아야 되는 그 시점에 놓치는군요. 경찰서 안에 수갑을 차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걸 팔려고 막 이제 논의를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뭐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개인적인 일이니까 가만히 앉아 계세요. 도주를 시도하고 핸드폰만 있으면 핸드폰이 네. 깨졌어. 네. 뭐 그렇겠죠. 그런 설정을 만들었겠죠. 안 보여 화면이. 어떡해.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막 하다가 결국 경찰서장 막 그 끌어내고 문을 잠그고 막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판매를 하는 데까지 가요. 근데 이거를 이제 클릭만 하면 되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바로 클릭을 안 하고 815배 수익률이 나올 때까지를 또 지정. 1분만 기다려달라 지정감에도. 이러는데 이제 들어와서 쏩니다. 스턴건을 쏩니다. 근데 강하늘 배우가 정말 대단히 느낀 게 스턴건을 맞는 연기를 해요. 근데 와 진짜 내가 맞은 것 같아. 근데 스턴건을 맞고 네. 버티면서 클릭을 하러 가거든요, 마우스가. 그때가 진짜 너무 재밌고 좀 팔게 해줘라 막 클릭만 하면 되는데. 영화보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영화 보다가. 네, 저도 극장에서 처음 봤어요. 눌러.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는 영화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연기가 어떨지 상상이 되네요. 네, 기가 막히 정말 영화 더 재밌겠다.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보면 거기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약간 취해가지고 마약에 이 뭐라 그럴까요? 취한 상태에서 자기 차에 가기 위해서 하는 온갖 그 연기. 어마어마한 연기가 있어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진짜 근데 그렇게 1, 2초 안에 파는 거에 따라서 자산이 정말 뭐 날아갈 수도 있고 네. 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일반인 기준에서는 그건 투자가 아니지 않나요? 그쵸. 저는 걱정된 게 제가 이제 블록체인이 20만 원일 때 2천만 원일 때 이제 이 비트코인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방송이죠. 비트코인 얘기가 아니라 컨텐츠로. 네, 화폐란 무엇인가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그 뒤로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아예 방송에서 안 해요. 왜요?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대단합니다. 네.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나요. 공공거래 장부가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앙에 없는 어떤 장부를 만들자.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5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네. 그럼 갚으실 거죠? 5만 원 갚아야 돼요? 또 너무 작으면 또 안 갚으려고 하는 경향도 5만 있어요. 원 큰데 저는 지금 세게 말한 건데 100만 원을 빌렸어요. 갚아야죠. 갚을 거죠.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죠. 근데 이거를 제가 네. 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하면은 은행의 거래가 남죠.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 안 빌렸는데 그러면 은행이 나서서 이걸 정리할 그쵸.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은행이라는 중앙이 있어서 이 거래 내역을 적으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 현금으로 100만 원 줬어요. 정말 나쁜 마음 먹으면 그냥 언제 줬어?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 왜냐면 아무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줬단 말이에요. 제가 증거가 없잖아. 근데 이러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카톡을 차용증. 제가 카톡을 남겨놓는 거예요. 현모야 100만 원 내가 몇 월 며칠 빌려준 거 알지? 갚아. 이것만으로도 효력이 있긴 해요 법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걸 남겨놨는데 현모가 기가 막힌 해커입니다. 그래갖고 제 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연 다음에 제 카톡을 지워. 본인 카톡도 지워. 그럼 증거가 사라졌잖아. 네. 받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이 톡을 예를 들어 단톡방에 제가 남긴 거예요. 그럼 형님도 계시고 그럼 제가 현모야 100만 원 갚어. 그러면 2명의 폰을 해킹해야 되죠. 그럼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제작진까지 전부 있는 한 50명 있는 방 안에 올렸어. 그럼 현모가 49개의 폰을 다 해킹해야 돼요. 네.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이게 공공거래 장부라는 건데 네. 이걸 통해서 중앙 없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대단한 어떤 아이디어고 좋은데 이거를 악용하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내가 이런 걸 할 겁니다 하고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좋잖아 나도 들어갈래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돈만 가지고
도망가야겠다.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것들을 만약에 다뤄서 대중분들이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은 혹시나 사기를 당할까 봐. 혹시나 이제 투기를 조장할까 봐. 네, 그래서 이 영화처럼 특정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 얼마가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하는 건 사실 아예 말도 안 돼요. 그거는 네.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뭐 주식 투자가 됐던 그쵸. 뭐 어떤 상품이 됐던 수익률을 보장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기 말이 안 때문에 돼요. 그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되죠. 저는 이제 기술만 보니까 근데 이제 물어보시긴 해요.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걸 어떻게 알아? 과학자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어떻게 될 건 모르는데 네. 항상 이러죠. 저는 너무 중요한 기술이다. 그게 지금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이거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기술인데 그 원리를 좀 설명드릴까요? 네. 아까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그 명연기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이야기도 해볼까요? 네. 실제 존재했던 인물의 네, 희대의 저도- 사기꾼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조던 벨포트라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과 관련된 그런 사기, 네. 실제로 실형까지 살았던 이 조던 벨포트가 실제로 영화에 나와요. 많은 맞아요. 분들이 알고 지금 계시는 네. 분들도 많은데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감옥에서 나온 조던 벨포트를 소개하는 사회자가 있어요. 네. 그 사회자로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바로 실제 조던 벨포트거든요. 본인이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극 중에서. 저는 참 이 사람이 물론 이제 범죄자이고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자기를 그 영화에서 다룬 거 보면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요? 조던 벨포트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약적이고도 바다까지 가는 인물인가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네. 거기에 또 카메오로 나온다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영화에 출연하는 거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죠. 대단한 일이긴 네, 하네요.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사기 못 치죠.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이 영화는 조던 벨포트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인데 이 영화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돈에 미친 사람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초반부터 굉장히 성공을 해서 돈을 꽤 많이 벌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은 단계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돈을 벌려고 계속 사기를 쳐요. 점점 큰 사기를. 제가 이걸 한쪽 평을 뭐라고 쓴 적이 있냐면 돈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더 많은 돈이라고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 인물을 보통 이제 이런 영화를 다루게 되면 그 인물을 연민 가득한 시선으로 본다거나 그에게도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다거나 인물의 영혼의 전락에서 본인이 너무 괴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쵸. 대표적으로 그런 영화들이 예를 들면 범죄의 세계에서 무슨 대부 같은 영화라 그런 화법을 갖고 있는데 이 영화의 화법이 놀라운 건 인물을 전혀 동정 안 하고요. 이 인물은 어쨌건 경제적으로는 성공하잖아요. 사기를 치고 범죄를 하지만. 근데 영화의 화법은 이 인물을 굉장히 낮추어 보죠. 깔려 보죠. 이 영화에서 많은 성적인 타락한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꼭 돈하고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배드신이 펼쳐지는데 실제 지폐 위에서 펼쳐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영화가 너무 잘 보여주는. 진짜 그 균이 많은데 뭐 돈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다고 하죠. 균이 되게 물리적으로도. 많은데 그건 몸에 되게 안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재미가 3시간이나 되는데 한 인물이 정말 도덕의 바닥에서 지 마음대로 난장을 치는 것을 그래 네가 돈은 벌었지만 정말 인간 바닥까지 가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관객들 입장에서의 도덕적인 우월감 이런 것을 주는 방식으로 코미디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진짜 놀라운 건 맨 마지막 장면인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진짜 21세기 나온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그 라스트 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장면이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장면에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요. 그 상황에서 이제 강사 생활을 해요. 조던 벨포트가. 이 청중들은 이 사람이 사기를 친 사람이지만 돈을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돈 많이 버는 비법이 뭔지를 들으려고 온 사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가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펜을 갑자기 꺼내더니 자, 이 펜을 나한테 팔아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각각 펜을 파는 자기의 기술을 발휘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세 사람한테 해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카메라가 갑자기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에 있는 사람들을 차례대로 쫙 조용히 비춰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렇죠. 다들 막 눈이 너무 반짝반짝거려서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관객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전까지는 팔짱 끼고 아이고 그래 네가 돈에 미치더니 이렇게 생각하다가 딱 그 순간 자기의 모습을 거기서 보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코미디라는 건 기본적으로 거리감이 확보가 돼야 코미디가 있고 나는 저들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해야 웃을 수 있는데 마지막 순간이 되는 순간 서늘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컴퓨터로 네. 이렇게 뭐 영화나 게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모니터 딱 보면 내 얼굴이 여기 딱 보이거든요. 순간 너무 느낌이네. 놀래. 맞아요. 너무 놀래. 여기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네. 막 그 미친 광기 어린 연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그 회사 사무실 네.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너무 놀랐던 게 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이제 금융 쪽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전화 받는 자기 동료들 중에 그렇게 키보드를 뜯는 친구들이 많았대요 실제로. 키보드를 뜯어요? 어떻게? 뭐 거래가 잘못되거나 뭐 불발되거나 네. 이러면 화가 나서 키보드를 다 뜯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럼 리얼이구나. 뭐 지금은 안 그럴지인데 그것도 예. 되게 오래전 얘기니까 그 순간만큼은 이게 정말 막대한 돈이 막 날아가고 이러니까 너무 이 스트레스를 주체하지 참을 못- 수가 없구나. 일단 뭐 돈 얘기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저는 슈카월드. 네, 우리 슈카 형님하고도 또 굉장히 또 많은 촬영을 하고 잘 지내고 있지만 슈카님 한번 모시면 안 될까요? 아, 너무 좋죠. 너무너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교과서로 경제를 볼 때는 지루한데 왜 슈카월드 같은 컨텐츠는 정말 즐겁게 볼까? 네. 우리의 뇌는 이해가 쉬운 어떤 정보 내러티브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쉽게 또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런 내러티브 서사 구조가 정보의 맥락이라는 걸 부여를 하면은 그 맥락을 따라가는 정보는 우리의 뇌가 쉽게 빠져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슈카월드에서 제공하는 그 설명의 방식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 꼭 내러티브가 항상 포함이 돼 있고 듣다 보면은 지금의 이슈가 어디서부터 발발했고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는 항상 훌륭한 스토리텔러예요. 맞아요. 궤도님도 그렇고 저희 현모님도 그렇고 사실은 슈카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아까 저는 84제곱미터 말씀하실 때 그 주인공이 하우스퍼라고 말씀을 하셔서 생각난 컨텐츠가 있는데 넷플릭스에 나만 몰랐던 부자 되는 법이라는 다큐 시리즈가 있어요. 영어 제목 그냥 How to Get Rich예요. 아. 나만 몰랐던 이거는 우리나라 제목으로 붙인 거고 라미트 세티라는 금융 전문가 같은 사람이에요. 원래는 작가였고 네. I will teach you to be rich라는 책을 써서 그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됐고 돈에 관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돈에 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봤는데 사연만 받는 게 아니라 카드 사용 내역 은행 계좌 사용 내역 거기 그 내역까지 다 뽑고 월급 얼마 받는지 이 사람 한 6주 동안 이제 카운슬링을 해주는 거예요. 집에 찾아가서. 근데 이게 돈 얘기가 아니라 네. 그 돈을 들여다보면 그 그렇겠죠. 사람의 삶의 철학이 있고 게다가 그냥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돈과의 관계가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부부가 같이 가정 경제를 운영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게 곧 부부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잘 지내는 커플들의 특징은 아. 금융 토크를 잘하는 커플이래요. 금융 너무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기가 좀 껄끄러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씀씀이가 너무 커요. 저번 달에도 샀는데 그거 또 사야 돼? 아니면 그 돈 어디서 나서 그걸 샀어? 이런 얘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거 왜 샀어? 이게 아니라 이거 샀구나? 상냥하게? 단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이야기해야 할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그리고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서로 조율하는 거예요. 배우자 사이에서 어떤 한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삶, 돈이 많이 쌓여 있는 게 내가 생각하는 부자일 수 있고 남편은 반대로 네. 내가 생각하는 리치 라이프는 시간이 많아서 내가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어디든지 여행 다닐 수 있는 게 나는 리치 라이프이시잖아요. 워라벨에 대한. 그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토크를 해서 그거를 대화를 해서 당신은 이런 삶을 꿈꾸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미래 비전은 이거야. 물건을 사는 행위 밑에는 그 기저에 내가 바라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매일 월화수목금 뼈 빠지게 출근해서 나는 이런 물건 사는 게 나의 기쁨이야. 그럴 수 있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물건을 안 사고 저축을 해서 돈이 쌓이는 걸 보는 게 나한테는 기쁨이야. 그러니까 이 기저에 깔린 생각을 서로 읽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저한테는 선택의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 10수년 전에 직장을 이제 그만둬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근데 프리랜서가 된 상황에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겠다라고 제가 결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충 20년간 그 약속을 좀 제 나름대로는 지켜왔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소한의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돈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선택의 폭을 넓혀줬으니까. 돈이 없으면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이제 돈에 대해서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한편으로는 돈을 너무 벌고 싶고 돈을 엄청나게 따지고 저도 그렇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는 도덕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약간 이중적으로 모순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사실은 안 그런 척하고
혹은 무엇에 눈이 멀어 있고 이런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현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어떤 금융 전문가가 이런 것 피드백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도 나왔고. 근데 최근에 AI가 이걸 해요. 맞아요. 정말 잘해요. AI가 네. 요즘에는 상품 추천도 다 해주잖아요. 네, 수익률 지금 분석 다 해주고. 내 관련된 모든 계좌 정보, 거래 내역, 모든 부동산 다 정보를 가지고 AI가 이걸 분석을 하면은 재정의 목표까지 설정을 해주고 AI가 앞으로는 훨씬 잘할 수 있고 전 인류에게 이런 개인적인 금융 전문가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집 얘기, 부동산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또 그 부동산 사고 파는 프로그램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돈 올드머니 주제로 얘기했을 때 왜 맨하튼 소유하기라는 네. 지금 시리즈를 엄청 재밌었어요. 얘기하신 소개했었잖아요. 거. 네. 근데 사실 아직도 뭐 맨하탄 소유하기 그 썰헨트 그 사장님 제가 책도 사서 읽고 아, 좋아하지만 그 모든 거의 원조는 바로 셀링 선셋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셀링 선셋이 워낙 잘 돼서 그 비슷한 류의 프로그램들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주로 이제 여성 에이전트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은 엄청난 유명 인사들이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중개인으로서 네. 거래액이 얼마를 달성했다 이런 건 이제 게 중요하잖아요.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 고객들을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매물들을 그렇겠죠. 내가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 안에서 스캔들도 나고. 스캔들도 나요. 뭐 이들의 이제 가정사까지도 다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뭐 아이를 출산하기도 하고, 뭐 서로 험담해서 헐뜯고, 별것도 아닌 걸로 막 싸우다 박차고 나가고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라면 그냥 안 싸우고 적당히 넘어갈 만한 것들을 네. 이분들은 이 돈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전혀 필터 없이 너무 거침없이 막 내보이면서 제가 그걸 보다가 좀 약간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왜 좋아하지? 이걸 내가 왜 보고 있지? 하면 딱 꺼내 갑자기 내 얼굴 딱 보게. 되게 시간 낭비 같고 이렇게 막 너무 유치하게 싸우는 거를 내가 왜 보고 있지 했는데 어느 날 유현준 교수님이 네. 이제 셀링 선셋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면서 거기에 누구누구 건축가의 어떤 집도 나오고 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그건 나도 봐도 건축가잖아요. 되겠다. 저런 그러니까 지성인도 타락했어. 그래 나도 건축을 보려고 보는 거지. 그래 나도 건축에 대한 지식을 좀 쌓아야겠다. 너무 재밌게 아니 보고 근데 있어. 돈에 관한 욕망을 저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 딴에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갈망하고 있고요. 네. 이런 갈망이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절대적인 갈망이 있고 하나는 상대적인 갈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는 건 부끄럽지 않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오히려 사회에 기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보다 쟤보다. 더 잘 살고 싶다라거나 상위 1%의 부를 소유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도덕적으로 걸려요. 그렇죠. 이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위 1%는 언제나 그 비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제로섬 게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위 1%의 바깥에 있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위 1%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타인의 것을 갖고 와서 내 부를 늘리게 되는 건지 아니면 함께 이 고도로 분업화된 현대사회에서 서로가 맡은 일들을 잘 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부를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부를 늘리는 건지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 있죠. 맞아요. 저는 너무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거 너무 중요하고 돈 많은 거 너무 훌륭한 가치인데 그것만 가치 있는 삶인가? 왜냐면은 과학자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인류를 생존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얻지 못해요.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과학자 형이 있는데 이 형이 살아오는 내내 들었던 가장 많은 얘기가 그 좋은 머리로 네가 조금만 돈을 벌려고만 했어도 너는 이미 억만장자가 됐을 텐데 왜 그렇게 쓸데기 없는 학문에 네 머리를 쓰고 그렇게 있느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있다고의 정도가 아니라 평생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너무 슬픈 거죠. 맞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사실은 이제 입시 체계가 완전히 입시하는 그 경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잖아요. 1등부터 전국 3,000등까지 전부 의대가잖아요. 사회가 돈 하나라는 그 가치 기준으로 일렬로 세우는 사회이기 때문에 맞아요. 1등부터 3,000등까지 전부 다 의대를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사회는 너무 불행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술에 몸을 바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리학과를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철학과를 갈 수도 있어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역동성이 사실은 줄세우기 문화랑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 줄세우기 문화 때문에 역동적으로 더 발달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막 비슷한 가치를 향해서 으쌰으쌰하는 사회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이걸로 잣대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들으신 말씀은 과학을 하는 누군가가
뭐 부를 얻지 못하더라도 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고 박수를 쳐줘야 되고 돈 많이 버신 분? 훌륭합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수학자세요?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박수를 조금 나눠서 그럼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좀 박수를 쳐준다는 건 이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바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저는 리워드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금상첨화죠. 당연한 얘기지만 예. 야, 왜 그렇게 1등부터 3천등까지 전부 다 의대를 가느냐. 그중에 또 어떤 사람이 돈 때문에 간다고 쳤을 때 일부이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을 탓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가는 사회적인 어떤 압력이 있는 거잖아요. 혹은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좀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한 부모님 사이 좋으셨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금 80대 중후반 되셔가지고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어렸을 때 본 것보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엄청 사랑하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로맨틱하고도 놀랍게 느껴졌는데 제가 자랄 땐 그걸 별로 못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좀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이 다 그랬겠지만 집에서 많이 싸우셨어요. 그렇죠. 싸우셨는데 어렸을 때 부모가 싸우는 걸 보면 그 자초지종을 다 제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간에 잠깐 듣는 건데 싸우는 것의 90%가 돈 때문이었거든요. 머니토크. 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잘 사는 환경이 아니었고 집이 좀 부유한 거 거리가 멀었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어느 일정한 그 결핍의 정도는 넘어서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물 반찬을 먹을지 고기 반찬을 먹을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걸 넘지 못하기 때문에 나물 반찬만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나물 반찬만 먹는 사람한테 선택을 한다는 굉장히 잔인한 일이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실은 돈으로 시간도 살 수 없고 돈도 사랑도 살 수 없고 존경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길을 넓히거나 기회를 주거나 하는데 이제 최소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나는 돈을 벌 테니까 니는 명예를 가져라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그건 굉장히 잔인할 수 있다. 이런 밥을 부분이. 먹긴 먹어야죠. 굶어선 안 되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어떤 것들. 네. 용과 함께라는 시리즈 아세요? 신과 함께 날아요. 님과 함께도 알아요. 근데 용과 함께가 아니고요. 용과 같이. 근데 뭐 비슷한 의미라서 함께나 같이나. 네. 그 쉽게 말해서 약간 야쿠자들 이야기예요. 오. 그 시리즈도 꽤 있고 근데 이 프리퀄로 가는 내용인데 이때가 이제 시리즈의 주인공이 있어요. 키류 카즈마 그 다음에 마지막 고로 이렇게 시리즈의 주인공들이 있는데 이 시대적 배경이 1988년입니다. 오. 일본 버블 경제의 절정입니다. 그냥 돈이 모든 것이다 라는 게 퍼져 있었고 경제가 굉장한 호황이었고 도지마조라는 조직의 소속이었던 신참 야쿠자 키류 카즈마 이분이 주인공을 시작을 하는데요. 싸움 실력이 굉장히 좋아서 조직 내 유망주입니다. 근데 사소한 수금 업무를 하다가 키류 카즈마가 수금했던 그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해요. 네, 그러니까 수금을 했던 사람이 시체로 발견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누명을 씁니다. 사망 사고,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걸로 보이는 그 땅이 그 지역의 재개발의 핵심 지역인데 거기가 남아있던 거예요. 이 땅을 확보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의 음모다 해서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고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는 정말 조직 내 엄청난 음모와 어떤 조직 간의 암투 그 한가운데 키류가 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재밌겠죠? 일단 저는 뭐 시작은 궁금한 게 네. 있어요. 게임을 얘기할 때 스토리를 쭉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게임이면 네. 내가 플레이를 어떻게 해도 그 스토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근데 오픈월드 시리즈는 중간중간 이벤트들이 있어서 자잘한 것들을 해결하면서 즐기면서 차곡차곡 플레이를 해 나가는데 큰 목적은 있어요. 요 용과 같이 게임도 내가 지금 내 결백을 증명하려면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 게 있겠죠. 미션처럼? 네. 근데 거기로 꼭 가야 되는 루트도 있는데 그 외에도 내가 뭐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사실 게임 들어가서 지금 결백 증명해야 되는데 오락실 가서 인형 뽑기만 한 1시간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격가지나 여러 가지 요소들은 있지만 그 말씀하신 전체 줄거리는 내가 다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잘 만들어진 오픈월드 게임은 네.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뭐 선 쪽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좀 더 선한 쪽의 어떤 결말로 가는 거고요. 좀 악하게 간다면 좀 더 악인 쪽의 결말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주어진 오픈월드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용과 같이 해본 걸로는 어느 정도는 좀 그 메인스트림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다 대사로 표현이 돼요? 대사도 있고요. 아예 그 트레일러 영상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어디 건물 딱 들어가면 아, 영상이 상영이 돼요? 영상으로 이제 대사가 나와서 막 그 연기도 그래픽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컨텐츠를 가져온 이유는 적을 때리는 게 원래는 이제 우리가 보면 게임을 할 때 적을 잡으면 경험치를 얻죠. 그다음 적이 죽으면 돈을 얻죠. 이런 식이 되는데 이때가 이제 일본의 버블 경제 극단이잖아요. 때리는 행위조차도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갖고 기가 막히게 멋진 피니쉬를 날리잖아요. 그것의 가치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어요. 네, 그래갖고 때릴 때마다 돈다발이 막 주변으로 떨어지는 연출이 들어오는데 시각적으로 돈다발이 떨어져요. 그래갖고 그게 굉장한 쾌감을 주는데 와 이게 굉장한 연출이다. 옛날에 뭐 슈퍼마리오 같은 것만 해도 그 동전들 먹으면 기분 너무 좋잖아요. 네. 오징어 게임에서 456억 원이 이렇게 돈으로 막 지폐다발이 떨어질 때 이제 시각적인 느낌. 짜릿한 경험을 시각적 효과로 연출해서 도파민 축제를 만드는 이 보상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이 오늘 주제랑 굉장히 딱 맞는 콘텐츠가 아닌가. 근데 저는 그런 영화들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자수성가를 해서 막 고생 끝에 기업드라마. 드디어 햇빛을 보고 막 핍박받으면서 막 서러움 당하면서 살다가 그래도 어떻게든 뭔가를 작게라도 잃었을 때 그럴 때 너무 저는 막 눈물이 펑펑 나거든요. 그런 영화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영화가 행복을 찾아서가 있을 수 있고 부자 같이 나오는. 그쵸. 그때 부자는 또 중의법이네요. 네, 아들과 아버지. 네. 조이라는 영화 제니퍼 로렌스가 주연을 했는데요. 조이 망가로나는 실제 있었던 여자의 이야기를 감독이 듣고 너무 그 이야기가 좋아서 영화로 만든 거예요. 이 조이라는 여성은 일단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약간 우울증 때문에 집에만 늘 계시고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는 이렇게 반대하는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는 맨날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제대로 밥벌이 못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있고 싱글맘이 됐는데 이 아버지가 새로운 그 로맨스를 꿈꾸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자친구들을 막 만나고 다니는데 어느 날 돈이 많은 여자분을 만난 거예요. 사업하시는 여자분을. 그러니까 아빠의 새 여자친구 트루디라는 여성을 만나게 됐는데 이 트루디라는 여성이 요트에 이렇게 식구들을 초대를 해요. 오랜만에 이렇게 요트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모르고 와인을 떨어뜨려요. 와인잔을. 이 조이가. 조이도 미안하니까 막 그거를 대걸레로 닦아요. 근데 대걸레 그 걸레 사이사이에 유리 파편이 다 낀 거 아니에요. 상상된다. 이미 와인 색깔도 거의 핏빛 색깔이고 그래서 걸레를 이렇게 짜는데 손에서 막 다 피가 나는 거예요. 유리 조각이 끼니까. 그날 밤 머리가 번개를 맞은 것처럼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손을 대고 자를 필요가 없는 이 대걸레, 매직 맙을 만들게 되는데 일단 그걸 만들려면 이렇게 나한테 기생하면서 살고 있는 식구들부터 내쫓아요. 전 남편한테 이혼한 지 2년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사는 거 안 된다. 나가라.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그 트루디 여사님께 또 투자를 받고 싶으니까 좀 여쭤봐 달라.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아빠가 하는 거 다 들어주고 여지껏 부양을 했다. 내가 하는 부탁 한 번만 들어달라. 트루디 여사님이 돈을 좀 투자를 해주고 이 대걸레를 만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웬일로 이 전 남편이 갑자기 쓸모있게 내가 아는 사람이 홈쇼핑 채널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미팅을 주선을 해줘요. 돈 다 땡겨다가 5만 개를 만들어요. 근데 안 팔리면 어떡해. 딱 방송이 된 날 쇼 호스트가 너무 그 제품에 대한 숙지를 안 해와가지고 작동을 제대로 못 시켜서 한 개도 안 팔리는 거예요. 5만 개를 만들었는데 5만 개를 만들었는데 이거 다 떠안게 생긴 거예요, 재고를. 그래서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해서 이번엔 내가 하겠다고. 직접 하겠다. 그래서 조이가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막 5만 개가 넘게 팔려나간 거예요. 내가 되게 꿈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초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뭐가 있었냐면 로열티를 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 비슷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홍콩에 있는 누군가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열티를 지급을 했었는데 홈쇼핑에서 잘 나가니까 부품값을 막 올려요.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흔히 있는 일인 거예요. 물건이 팔리면 팔릴수록 내가 더 손해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로열티를 지급을 했으니 내가 이 기술에 대해서는 당신의 기술을 내가 쓰는 거를 인정한 셈인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안 낼 수도 없고 그쵸. 가족들이
그래 여기까지 그래도 온 게 대단하지 않냐. 접어라. 여기서 접자. 자꾸 팔수록 우리가 더 손해를 보는 구조니까 심지어 아버지가 막 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딸을 말렸어야 되는데 내가 얘한테 헛된 꿈 꾸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얘를 너무 믿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괴롭겠다. 그래서 조이가 직접 그 로열티를 받는 사람 홍콩에 있다는 누구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한피 들어갑니까? 한 푼도 그 사람한테 가지 않았다라는 걸 알아내요. 그 중간에 그 로열티를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다 횡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 그것도 너무 좋았던 게 브래들리 쿠퍼와는 처음에는 브래들리 쿠퍼랑 무슨 썸을 타게 되나? 왜냐면 이 여자한테는 이 홈쇼핑이 너무 절박하고 어차피 싱글이고 네. 둘이 뭐 사랑이 싹트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비즈니스 우먼 대 비즈니스맨인 거예요. 처음에는 막 후줄근하게 이렇게 집에서 살림하는 모습이었다가 나중에는 머리 샥 올려가지고 이렇게 트위드 재킷 딱 입고 앉아있고 너무 멋있어요. 두 사람이 또 저희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에서는 또 연인으로 만났으니까. 근데 그런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그 성공의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잔인하고도 묘한 그런 감정을 주게 하는 파운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마이클 키튼이 나왔던 그 맥도날드 창업기입니다. 지금 맥도날드가 이 맥도날드를 만든 맥도날드 형제랑은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무관한 그런 창업 스토리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맥도날드 형제가 아니라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것을 인수하게 된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레이 크록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밀크쉐이크를 만드는 믹서기를 파는 웹판원이었어요. 세일즈맨이었는데 네. 어느 날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죠. 한 1950년대 초반인데 그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자기가 힘들어하는데 그날따라 밀크쉐이크를 한 매장에서 6개를 한꺼번에 주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꺼번에 6개의 밀크쉐이크 믹서기를 주문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주문일까? 전화를 해봐요. 전화를 해보니까 그 사이에 더 필요해져가지고 8개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8개를 주문하는 매장은 어떤 거야? 해서 가보게 됩니다. 먼 길을 가서 보는데 그게 바로 맥도날드 1호점이었던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기본적으로 햄버거 하나를 주문해서 나올 때까지 30초밖에 안 걸리도록 만든 건데 패스트푸드의 시작. 패스트푸드가 되거든요. 빠르게 나오는 당시로서는 이게 혁신적인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드라이브인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운전석까지 가가지고 뭐 드시겠습니까? 그럼 햄버거하고요. 그럼 받아가지고 가서 주문받고 이렇게 갖다 주는 시스템이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걸 바꿔서 그 매장에 그 주문 받는 곳에 이 손님이 차를 세우고 직접 와서 받아가게 한 거죠. 그 레이 크록이 딱 보고 나니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들 맥도날드 형제한테 제안을 해요. 프랜차이즈를 만들자고. 근데 맥도날드 형제는 이미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다가 별로 안 좋구나 해서 관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말발이 좋고 사람을 잘 설득하고 하니까 맥도날드 형제가 그럼 당신하고 같이 하겠다 해서 드디어 이제 2호점 내고 3호점 내고 4호점 내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정작 이 모든 영예와 부를 다 가져가야 될 것 같은 맥도날드 형제가 점점 그 계약에서 소외가 되고 심지어는 로열티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구두로만 말을 하거든요. 마지막엔 말을 뒤집어서 로열티를 지급 안 한다거나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한바탕의 이야기예요. 레이 크록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성공한 기업가 스토리고 맥도날드 형제 입장에서는 땅을 치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죠.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갑자기 막 자금이 몰리고 이런 상황에서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거액을 빌려야 되는 상황. 근데 집을 담보로 해서 빌려다가 집을 만약에 날아가게 되면 가정생활까지 부부관계까지 위험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상징적으로 흙을 이렇게 뿌리는 행동을 해요. 흙을 딱 뿌리면서 그래 하고 집을 담보로 해서 거액을 빌리게 되는데 흙을 뿌릴 때 이게 약간 디졸브식으로 해서 다음 장면으로 겹치게 되는데 맥도날드 매장이 그 이후로 승승장구해서 전국으로 막 지점들이 펼쳐나가는 지도 장면하고 오버랩이 돼요.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미국의 장례 같은 거 치를 때 관이에 흙을 뿌리는 상징적인 행동하잖아요. 말하자면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은 그 영화를 만든 감독 입장에서는 그때 소시민인 자기 자신을 죽인 거죠. 사람을. 인간성을 죽인 거예요. 스스로를 장례 지낸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이 이야기가 일리노이에서 캘리포니아로 가는 이 길이 쫙 지도에서 묘사가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 역사를 배우면 그 루트 66라고 있잖아요. 66번 국도. 예. 미국에 관광 가시면 66번 국도가 다 이렇게 딱 찍혀져 있거든요. 영화 카에서 이제 그 길을 그쵸. 다 워낙 많이 나오죠. 저도 이제 그 길을 따라서 한번 네. 콘텐츠 촬영을 한 적이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잘하시겠네요. 이게 이제 1920년대에 이제 미국 동서를 횡단하는 최초의 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건데 그 길이랑 일치해요. 그걸 영화에서 보여줘요. 무슨 뜻인가 하면 1950년대 이 남자가 이렇게 성공한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성공하게 된 루트를 갖게 일부러 겹쳐 놓는 거죠.
마지막에는 레이건 이야기까지 끌고 들어오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의 성공이 한 무자비하고도 야망으로 불타올랐던 사람의 성공으로 보이지만 그걸 미국 역사에 겹쳐놓고 자본주의 역사에 겹쳐놓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두운 뒤안길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진짜 무릎을 치면서 인상적이었던 대사는 이거였어요. 뭐죠? 네. 변호사였나? 컨설턴트? 같은 사람이 자기는 지금 버거 사업을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부동산 사업을 하는 거야. 딱 그 말을 해요. 부동산을 그렇게 자기가 소유를 하게 되면 그 맥도날드 지점을 내면 지점장의 개인 사업자한테 임대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 맥도날드 전체 매장을 프랜차이즈하는 회사로서 그 개별적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돼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 이 파운더라는 영화가 보여주는 어떤 굉장히 씁쓸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한 그런 이면을 더군다나 1950년대는 미국에서 중산층의 야망, 중산층의 꿈이 폭발한 시대거든요. 꿈이 균질화된 시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겹쳐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뭐 헐리우드에서 더군다나 그렇고 메인스트림 주류 이런 컨텐츠에서는 무슨 뭐 밀리언 달러 저택에 살고 막 무슨 위치 에이시안 뭐 이런 것도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막 동경하게 만드는 컨텐츠들이 쏟아지는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너무 좋은 작품이 있어서 좀 소개를 짧게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너무 좋은 션 베이커 영화죠. 감독의 영화 있잖아요. 네. 근데 션 베이커 감독이 워낙에 이번에 뭐 아노라도 작품상을 타기도 했지만 이렇게 좀 한국에 오셨잖아요. 오, 웰컴. 근데 이 감독님이 원래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주인공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어린 아이들인데 플로리다 하면 올랜도에 있는 월트 디즈니 월드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월트 디즈니 월드 옆에 하룻밤에 거의 한 뭐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어떤 싸구려 모텔에 장기 투숙하는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그 집이 없으니까 엄마도 22살밖에 안 됐고 변변한 직업이 안정적으로 없고 아직은 이렇게 세상에 눈을 뜨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뭐 돈 이런 것도 모르고 이 살고 있는 모텔 이름이 매직캐슬이에요. 그리고 연보라색 페인트를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눈에는 여기도 막 디즈니 월드처럼 막 무지갯빛 세상이고 동화 같은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또 건너편에 퓨처랜드인가 하는 새로운 또 어떤 모텔에 사는 아이 또래 친구를 만나서 둘이서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이러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그냥 즐겁게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무시무시한 범죄에도 노출이 되고요. 어른들이 막 싸움질을 하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고 마약이나 뭐 술, 담배는 물론이고 성범죄의 아찔한 위험에까지도 막 노출이 되기도 해요. 걱정을 하게 되면서도 너무 또 애들은 그거와 대비되게 세상 물정 모르게 밝기만 하니까 마음속이 짠해지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 션 베이커 감독이 이 실제 이 모텔촌을 한 3년 정도 취재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그 당시에 실제로 이 월트 디즈니 특수를 노리고 주변에 그런 알록달록한 모텔촌이 형성이 됐었는데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홈레스가 되면서 거기서 그냥 자리 깔고 살고 이러면서 거기가 슬럼화가 된 거예요. 그 무늬의 친구로 스쿠티 역으로 나오는 남자애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기서 살던 애인데 영화 출연료로 물론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기도 했지만 플러스로 이제 뭐 영화 배급사나 또 지역 대학에서 협력을 해서 장학금을 지원을 해줘서 대학을 진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또 홀담이 있군요. 네, 그래서 냉혹한 현실이 잘 담겨 있으면서도 또 색감이 참 예쁘게 아이들의 귀여운 시선으로 담겨 있어서 아주 좋아한 영화입니다. 돈이라는 게 참 이렇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돈과 관련된 영화 이제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있죠. 네, 이 영화는 절박한 상황에서 돈가방이 나타나면서 벌어진 일인데 여기 이제 영화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요. 일단은 돈가방을 발견한 배성우님이 배성우님이 먼저 발견하죠. 돈가방을 발견한 우리 배성우님. 이분이 우연히 정말 어디서 돈가방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뭐 병든 노모랑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노모가 윤여정 선생님이잖아요. 맞아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 네. 윤여정 선생님도 기가 막힌 역할을 또 해주시고 영화 안에서.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는 이제 사채빛에 쫓기는 우리 정우성님. 연인이 있었는데 이 연인이 사라지면서 사채빛이 엄청나게 남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막 굉장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얘기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도연님이 나오십니다. 네, 근데 전도연님이 술집을 운영하시는데 우연히 이제 다른 여성을 만납니다. 네. 그 신현빈님이 연기를 하신 여성을 만나는데 이 신현빈님이 폭력적인 남편에게 시달리고 있어서 사망해서 나오는 보험금을 가지고 뭐 무언가를 해보자 뭐 이런 식의 계획을 짜는 거죠. 근데 신현빈님이 너무 불쌍하게도 보이면서 막 또 불쌍하게만은 볼 수 없는 캐릭터인데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이걸 둘러싸고 벌어지는 그 사람들의 어떤 탐욕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건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 그런 걸 보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제목 그대로죠. 네, 사실 제일 충격적이었던 스토리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전도연님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아, 완전히 모든 신분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려고 하잖아요.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과학적으로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같은 위치에 문신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숨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과거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예 불가능해졌어요. 아 그래요? 아, 신분 세탁하는 거예요? 신분증을 위조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혹시나 뭐 정말 가짜 지문을 만들어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DNA 일단은 절대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까지 나왔냐면은 그 장내 미생물로 그 사람을 특정하는 방법까지. 그래요? 네. 어떻게 신기하다. 보여줘요? 채취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장내 미생물이 사람마다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지문이나 홍차 인식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을 특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특정할 수가 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지푸라기가 전도연 아니냐라는 어떤 글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도연님이 중반부에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맞아요. 초반에 계속 안 나와요. 그런데 네. 등장하면서부터 미친 존재감. 그 술집에서 만난 손님이 뺨 때리니까 네가 먼저 쳤다 하면서 바로 맥주병으로 머리 후려갈기는 거. 맞아. 거의 정말 바닥에서부터 진짜 딱. 쌓아온 내공이 보여지는 연기였죠. 네가 먼저 쳤다. 그리고 네. 그거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쉬워. 지금 연기하셨어요. 표정이. 네. 저 너무 서늘해요. 맞아요. 딱 너무 한순간 잘해. 몇 초의 연기로 완전 바뀌었구나 뭔가가. 그걸 느낄 수 있는. 전도연 씨 입장에서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는 연기는 차라리 제 입장에선 멋진 하루 같은 영화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본인한테. 멋진 하루. 네, 멋진 하루라는 영화 참 좋아하고요. 이은기 감독 만든 영화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한데 특히 우리나라 영화에서 돈 문제가 스토리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돈에 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뭐 생략하거나 아니면 암시만 주거나. 맞아. 근데 그런 경우 많아요. 돈이라는 것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핵심으로 끌고 간 더군다나 멜로 영화인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고요. 주인공이 이제 전도연 씨인데 영화가 딱 시작되면 경마장으로 그냥 비장한 얼굴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경마를 하고 있는 거기에 또 돈을 대고 있는 이 하정우 씨를 찾아가게 되는데 두 사람은 1년 전에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갑자기 딱 오니까 하정우 씨가 깜짝 놀라죠. 첫 장면에서. 그래서 너를 여기서 만나네? 웬일이야? 이렇게 물어보자마자 돈 갚아. 이게 첫 대사예요. 전도연 씨의. 1년 전에 헤어졌는데 이 연인 사이에서는 감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가서 갑자기 그 돈을 받겠다고 하는 거죠. 그 돈이 얼마인가 하면 350만 원. 이게 35만 원이면 사실은 이제 연인 사이에서 헤어졌으면 35만 원 때문에 구차하게 또 헤어진 이유가 있을 텐데 가서 또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렇게요. 3,500만 원이면 1년이 뭐예요? 바로 다음 날 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350만 원이라는 돈이 약간 크면서도 아주까지 결정적이진 않잖아요. 애매한 금액이에요. 그렇게 아마 정했을 것 같고요. 350만 원을 받는 얘기인데 이 남자는 워낙 유들유들한 남자고 이 여자는 집요하면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얘가 적당히 하고 또 넘어가서 또 1년 갈 것 같으니까 하루 종일 따라다닙니다. 돈을 받아. 당장 오늘 갚아. 이렇게 돼서. 근데 이 남자 입장에 350만 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50만 원을 갚기 위해서 돌려막기라는 거죠. 그 주변 사람들, 자기 친한 사람들 가서 다시 돈을 빌려서 이 자기 옛날 애인한테 350만 원을 갚는 이야기. 그 맞아서 다 못 갚아서 330만 원 갚고 20만 원 남기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당시에 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또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서 한번 세봤어요. 이 영화에 돈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돈이란 말이? 네, 61번 나와요, 대사에.
근데 이게 멜로 영화잖아요. 사랑이란 말이 대사에 몇 번 나오냐?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하정우 씨가 다른 사람 한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할 때 사랑이란 말이 잠깐 나와요. 사랑해 이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이란 다른 단어. 사람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왔던 대사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돈에 관해서 제대로 다루고 있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이고 눈치채셨겠지만 이 35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받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두 사람이 과거에 헤어졌던 어떤 감정적인 앙금을 풀게 되고 스스로 뭐 연민을 느낀다거나 아니 타인에게 대해서 아니면 스스로 약간 자기가 잘못한 것도 깨닫게 된다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잘 헤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돈을 제대로 다루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돈과 얽혀 있는 관계 속에서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되짚어보게 만드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멜로 영화죠. 맞아요. 저도 이 영화 너무 좋아해요, 사실. 그러니까 별다른 극적인 이야기가 없고요. 딱 단벌. 처음 등장했을 때 입은 옷 그대로 하루니까. 낮 오전 정도부터 해질 때까지 이렇게 하루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멋진 하루라는 제목처럼. 이 당시 한국 영화들 만드는 제작비의 절반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전도연 배우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에 밀양으로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탔는데 바로 다음 작품으로 이걸 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수상에 대한 부담이 있고 막 주목받을 때니까 차기작이 뭔지 다 궁금하잖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조금 부담을 덜어내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하면서 저예산 영화에 맞춰서 개런티도 다 낮춰서 이 영화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소소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악역이나 뭐 트라우마가 있거나 막 그 광기 어린 이런 역할은 연기하기가 오히려 쉽지만 이런 게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사실상 그 남자들 돈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적극적으로 액션을 통해서 보여주는 여기서 액션을 이제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그런 게 거의 없이 지켜보는. 사실상 리액션 연기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그녀의 시선으로 보는 그 남자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배우 입장에서 연기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아주 잘 당연하게만 잘해내고요. 반대편에 그 상대 역을 맡은 하정우 씨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하정우 씨 최고 연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멋진 하루라고 생각하고 너스레 떠는 연기 전 세계에서 1등 능청스러운 능청스러운 맞아요. 연기는 진짜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랑 너무 잘 연결이 돼서 솔직히 말해서 내 동생이 저런 남자랑 사귄다 그러면 뜯어 말려야 돼요. 왜냐하면 대책 없고 책임감 없고 너무 나이브하고 애 같으니까. 답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의 것들을 하정우 씨가 너무 연기를 잘하기도 하고 또 감독이나 또 이제 각본에서 그것을 워낙 또 잘 살려내기도 했죠, 인물을. 맞아요. 약간 막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실없는 농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오디오가 거의 빈틈이 없이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게 다 각본에 깨알같이 적혀 있었을까? 아니면 본인이 그냥 즉석에서 애드립을 한 걸까? 오히려 후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그냥 본인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인터뷰에서도 보니까 본인이랑 가장 가까웠던 비슷했던 역할이 이 조병훈 역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돈 없는 것만 빼고. 아, 그렇죠. 저렇게 1년 동안 돈도 안 갚고 무책임한 사람인데 오히려 되게 괜찮은 사람인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스토리들이 나와요. 되게 좋은 사람인가라고 생각하게 되고 전도연 씨도 처음에는 막 밥도 마주 앉아서 안 먹으려고 그러고 계속 틱틱대다가 나중에는 같이 뭘 나눠 먹기도 하고 웃음이 입가에 생기기도 하죠. 눈물도 흘리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영화예요. 네, 뭐 영화 내용이 돈을 받는 과정인 거죠. 네, 변제하는 과정이죠. 근데 좀 반대로 좀 불법적인 사채업자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네, 원래 사채가 불법이에요, 사채업이. 합법적인 사채는 없겠죠. 사채업은 다 불법이에요. 네. 네, 그래서 불법적인 사채. 네. 네, 요거를 하는 콘텐츠가 있는데 사채꾼 우시지마라는 만화가 우시지마? 있습니다. 네, 우시지마라는 살인적인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어쨌든 고리 대금업자? 네, 이거를 받아내려고 하는 이 불법 사채업자 우시지마 이야기인데 옴니버스 형식의 어떤 콘텐츠인데요. 네. 이거는 사실 이제 돈의 노예가 돼서 상식밖에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돈이 얼마나 무서운가 자본주의 사회의 굉장히 어두운 칠흑 같은 단면을 보여주는 콘텐츠입니다. 요즘은 아니고 이제 좀 한물 지났지만 그런 대출 광고 문자 같은 거 절대 누르면 안 되잖아요. 자격에 뭐 부합하셔서 뭐 조건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절대 그래서 누르면 안 피싱도 되잖아요. 많고. 또 노래도 너무 잘 만들잖아요, 광고에서. 한 번 들으면 막 쏙쏙 귀에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따라하고 싶잖아요, 막. 짜증나. 근데 이런 콘텐츠를 보면은 채무자들이 정말 상식밖에 행동을 해요. 그럼 이것이 과학적으로 과연 일리가 있나?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인 거죠. 네, 이 채무자분들의 상황이 그래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 기능 저하가 원인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빚을 독촉받는 상황 있잖아요. 네. 이때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생기고 우리의 뇌에서 이 공포나 불안을 담당하는 이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상 상황을 선언하는 거예요. 네. 비상 상황, 진돗개 발령을 하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거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평소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복잡한 계산을 합리적으로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맹수가 좋잖아요. 네, 이때 편도체가 활성화되잖아요. 이때 이성적인 판단을 생각하는 그 부위가 그냥 억제돼 버립니다. 왜냐? 지금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가 아니라 빠르게 무언가를 그렇죠. 결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야. 근데 이때는 이 채무자들은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어두운 자본주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사채권 우시지 마라는 콘텐츠였습니다. 새로운 시즌의 첫 녹화를 좀 대장정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오랜만에 만났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이 많아졌죠? 너무 길게 찍었어요 지금. 그동안 네. 우리 좀 못 본 사이에 할 말들이 많이 쌓였었나 봐요. 네. 오늘 주제가 돈이니까 할 얘기가 네. 많기도 하고. 맞아요. 돈 관련된 건 나중에 세부 주제로 또 나눠서 더 했으면 좋겠네요. 뭐 주식이나 콘텐츠가 투자나 부동산 뭐 기타 등등 많겠죠. 워낙 많아서 예.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더보기란에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눌러보시면 트라이브 앱에서 텍스트로 아티클화된 오늘 회차의 방송을 다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걸린 선물이 영화관 프리미엄 상영권이라고 하거든요.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즌의 첫 화니까 다음 편 예고가 있겠네요. 지난 편은 예고 없이 끝나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맞아요. 다음 편 예고할 수 예고 이분 나오나요? 이분이 나옵니다. 자리가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죠, 다음 편은. 예, 이분이 뭐 우리나라에선 제일 어울리는 분이죠, 이 주제에. 예. 기대된다. 다음 편 예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고요. 트라이브 앱에서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놀라운 분과 놀라운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짝사랑 쪽으로는 이분밖에 없어요. 주제랑 딱 맞는 대한민국 분이시라고. 탑입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있어서. 짝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결실을 맺어서 사실 짝사랑의 롤모델이다. 뭐 좋아하는 뭐 필립 같은 영화를 보면은 다시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시라노 연애조작단? 마지막 편지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정말 사랑한 건 당신의 영혼이야 라고 보냈어요. 전 아니고 제 친구가 그걸 좋아했었는데 좋은데 내가 그 친구가 막 처음 소개팅 할 때 네. 우리 사진 교환할까? 그래서 사진 교환을 하고 잠수를 탔어요. 지금. 왜요? 형님 왜요? 이거는 너무 폭력적인데요? 아니 진짜 나 이렇게 동진 형님 이렇게 잔인한 분인지 몰랐어. 갑자기 왜요? 그런데